김민재는 핸들을 꽉 잡은 채 차창 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소나무 숲을 바라보았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강원도의 작은 마을. 이곳이 앞으로 그와 가족이 살아갈 새로운 터전이었다. 옆 좌석에서는 아내 한소연이 긴 여정을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7살 난 아들 하루가 신나게 창문을 두드리며 연신 외쳤다. 아빠, 저기 봐요. 집이에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서서히 멈췄다. 그들의 눈앞에는 오래된 한옥 한 채가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었다. 기와 지붕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담장은 이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이 낡고 허름한 집은 어딘가 따뜻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정말 여기서 살게 될까? 소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 서울에서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평화야.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차에서 내린 가족은 집 앞마당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강바람이 불어와 고요한 나뭇잎 소리가 들려왔고 어딘가 모르게 이 집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때 가족의 곁을 지키던 진돗개 백호가 앞으로 나서며 집 주위를 경계하듯 둘러보기 시작했다. 백호는 군견 출신이었다. 민재가 군복무 시절 백호와 인연을 맺은 후 제대한 뒤에도 가족처럼 대려와 함께 살아왔다. 충직하고 영리한 백호는 이 집에서도 민재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임이 분명했다. 민재는 오래된 나무 대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풀풀 날렸다. 안쪽에는 텅 빈 마루와 낡은 가구 몇 점만이 남아있었다. 햇살은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지만 어디선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조금만 치우면 괜찮을 거야, 민재가 말했다. 집이 오래된 만큼 관리가 필요할 거야, 소연은 조심스레 덧붙였다. 하루는 신이 나서 마루를 뛰어다녔다. 백호는 그 뒤를 따라가며 짖기도 했다. 순간 백호가 집 안쪽 어딘가를 향해 멈춰서더니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재는 고개를 돌려 백호가 바라보는 곳을 쳐다봤다. 그곳은 집 안쪽에 있는 작은 문이었다. 오래되어 칠이 벗겨진 나무 문이었고 문고리는 녹이 슬어 있었다. 문 위에는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저기는 뭐지? 하루가 물었다. 지하 창고겠지, 민재가 답했다. 옛날 집에는 저장고가 따로 있었거든. 백호는 문 앞에 앉아 계속해서 으르렁거렸다. 털이 곤두서고 발톱으로 문을 긁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소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민재 씨, 뭔가 이상해. 백호가 평소랑 달라. 아마 냄새 때문일 거야. 민재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쥐라도 있는 모양이지.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은 간단히 짐을 풀고 침구를 준비했다. 전기시설이 낡아서 곳곳에 전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았지만 초저녁에는 나름 아늑했다.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앞으로 여기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민재가 건배를 제안했다. 네. 하루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다시 싸늘한 공기로 가득 찼다. 하루가 잠든 뒤 민재와 소연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 낮에 백호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소연이 속삭였다. 아무래도 오래된 집이라 동물 냄새가 배어 있었나 봐. 하지만 그 문 앞에서 들리는 소리, 들었어?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낮에 들었던 희미한 긁히는 소리.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소리가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더 절박한 기운이 담긴 소리였다. 그때였다. 백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거실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민재는 침대에서 일어나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소연은 하루를 꼭 끌어안고 침대에서 지켜봤다. 민재와 백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다. 지하실 문 앞에서 백호가 몸을 낮추고 낮게 깊게 울부짖었다. 민재는 손전등을 문에 비추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문 너머로 분명히 뭔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재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다. 툭. 나무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분명히 안쪽에서. 민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백호는 이제 짖기 시작했고
갈기처럼 세운 털이 문 쪽으로 향해 있었다. 민재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 아침에 그 문을 열어보자. 소연은 무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백호는 여전히 문을 응시하며 깊고 무거운 숨을 내쉬고 있었다. 밤은 길었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창밖으로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하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는 민재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툭. 희미하고도 집요한 소리. 민재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하루와 소연을 감싸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리라. 민재는 그날 밤단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나 창문을 통해 어둠을 응시했다. 고요한 밤, 나무들이 부는 바람에 흔들릴 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하실 문 너머에서 느꼈던 기이한 존재감은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는 간신히 잠이 들었고 해가 떠오른 아침, 백호의 낑낑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백호는 이미 거실에 나가 있었고 다시 그 지하실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는 달랐다. 백호의 몸짓은 더욱 초조하고 으르렁거림은 깊었다. 민재는 조용히 다가가 백호의 목줄을 잡았다. 괜찮아, 백호야. 내가 같이 볼게. 소연도 하루를 데리고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오늘 정말 열어볼 거야? 그녀가 물었다. 그래,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언제까지나 두려워할 순 없어. 민재는 차고에서 낡은 열쇠꾸러미를 들고 왔다. 자물쇠를 바라보며 한참 망설였다.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백호의 반응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열쇠를 삽입했다. 철컥. 오래된 자물쇠가 마침내 풀렸다. 문을 조심스레 열자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한순간에 집안의 온도가 내려간 것처럼 느껴졌다. 백호는 재빠르게 앞장서서 계단 아래를 향해 달려갔다. 민재는 손전등을 켜고 그 뒤를 따랐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깊었다. 벽돌로 쌓은 벽은 습기에 젖어 있고 바닥은 축축하고 미끄러웠다. 오래된 나무 선반과 먼지 쌓인 도자기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조심해, 하루야. 엄마랑 꼭 붙어 있어. 민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루는 소연의 손을 꼭 잡은 채 계단 위에 멈춰섰다. 그들도 함께 내려가고 싶어 했지만 민재는 위험을 감지했다. 지하실 한편, 백호가 한쪽 벽 앞에서 멈췄다. 벽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계속해서 발로 긁어댔다. 뭔가 있어. 민재는 속삭였다. 그는 벽을 살폈다. 눈에 잘 띄지 않게 삽입된 틈새가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진 문처럼 보였다. 민재는 힘껏 밀어보았다. 끼익. 돌을 문질러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벽 일부가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한 남자가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었다. 세상에. 소연이 뒤에서 탄성을 내질렀다. 민재는 주저없이 다가가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의 손목과 발목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입에는 헝겊이 물려 있었다. 피부는 창백했고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 살아있어. 민재가 안도하며 외쳤다. 그는 재빨리 포켓나이프로 밧줄을 끊었다. 남자는 간신히 눈을 떴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지쳐 있었다. 괜찮습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서진혁입니다. 민재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었다. 한동안 뉴스에서 사라졌던 사회부 기자, 서진혁. 몇 달 전 강원도 일대 실종 사건을 취재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을 누가 이곳에 가뒀습니까? 민재가 다급히 물었다. 서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목을 움켜쥐며 힘겹게 말했다. 최경수. 그자가. 민재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최경수. 이 집의 전주인. 동네에서는 조용한 노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늘 어딘가 수상쩍다는 소문이 돌았다. 경찰을 부르자 소연이 외쳤다.
민재는 서둘러 핸드폰을 꺼냈다. 하지만 신호가 약했다. 이 산골짜기에서는 휴대전화 수신이 불안정했다. 밖으로 나가야 해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진혁을 부축해 계단 위로 올라갔다. 백호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경계했고 하루는 소연의 품에 꼭 안긴 채 긴장한 눈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밖으로 나가자 신호가 잡혔다. 민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여기는 김민재입니다. 강원도 오호마을 제 집 지하실에서 납치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긴급히 지원이 필요합니다. 통화를 끝내고 고개를 드는 순간 민재는 문득 느꼈다. 주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백호가 다시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어둠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백호는 계속해서 어둠 속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민재는 서진혁을 부축한 채 주변을 긴장감 넘치게 살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외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연아, 하루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있어. 민재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소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진혁을 바라봤다. 괜찮아. 경찰이 곧 올 거야. 백호랑 내가 지킬게. 소연은 머뭇거리다 하루를 품에 꼭 안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다시 백호 옆에 섰다. 백호는 여전히 털을 곤두세운 채 입가에 침을 흘리며 경계하고 있었다. 진혁 씨, 힘내세요. 곧 구하러 올 겁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진혁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때였다. 집 뒤편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몸을 낮추며 백호를 이끌었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비록 총기나 무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백호의 존재만으로도 민재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조심스럽게 돌담을 돌아본 순간 민재는 누군가가 집 쪽을 향해 몰래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어두운 옷차림,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멈춰. 민재가 소리쳤다. 그 순간 그 인물은 놀라듯 멈칫하더니 곧장 달아나기 시작했다. 백호야, 가자. 민재는 백호와 함께 추격을 시작했다. 백호는 놀라운 속도로 앞서 나갔다. 그러나 숲은 어두웠고 땅은 젖어 있었다. 몇 번이고 발을 헛디딜 뻔했지만 민재는 이를 악물고 따라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깨달았다. 추격은 무리였다. 숲이 너무 깊었고 아이와 아내가 집에 남아 있었다. 백호야, 돌아가자. 민재가 외쳤다. 백호는 아쉬운 듯 한 번 짖은 뒤 민재 곁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강원도 지역 경찰차가 먼지와 빗방울을 튕기며 집 앞에 멈춰섰다. 형사 박현우가 차에서 내려 다급히 달려왔다. 김민재 씨 맞습니까? 네, 여기입니다. 민재가 외쳤다. 박현우와 경찰팀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지하실과 주변 지역을 봉쇄했다. 서진혁은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서진혁 기자가 맞군요. 박현우가 중얼거렸다. 몇 달 동안 찾고 있었는데 이런 곳에 갇혀 있었을 줄이야. 민재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당에 주저앉았다. 백호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잠시 후 박현우가 다가왔다. 김 씨,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집을 언제 구입하셨죠? 한 달 전입니다. 중개업소를 통해서 샀어요. 가격이 너무 싸서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를 했다. 전 주인이 최경수 씨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예, 이름은 들었습니다. 조용한 노인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오래전부터 실종 사건과 관련해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기소는 못했지만요.
민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씨와 가족분들은 일단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우가 덧붙였다. 최경수가 아직 근처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민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루와 소연은 안전할까? 그 순간 집안에서 백호가 다시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집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백호는 현관 근처에 웅크리고 앉아 언제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렸다. 모두 모여 있어요. 박현우 형사가 지시했다. 밖은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민재는 소영과 하루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다. 하루는 두려운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그 작은 손을 꼭 쥐어주며 속삭였다. 아빠가 지켜줄게. 형사들은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하실 근처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박현우는 지하실 안을 세밀히 조사하다가 벽 한쪽을 두드렸다. 여기 이상해, 그가 말했다. 민재는 다가가서 함께 살펴보았다. 다른 벽면과는 다르게 특정 구역은 소리가 묘하게 울렸다. 마치 텅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숨겨진 방일 수 있습니다. 박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철거 장비 가져와. 잠시 후 경찰들이 쇠지렛대와 망치를 가져왔다. 조심스럽게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먼지가 공기 중에 흩날리면서 숨이 막힐 듯했지만 모두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봤다. 쿵. 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그 너머로 또 다른 어둠이 펼쳐졌다. 손전등 빛을 비추자 드러난 것은 좁고 긴 복도였다. 벽에는 곰팡이가 번져 있었고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다. 이곳은 설계도에도 없었습니다. 박현우가 낮게 말했다. 민재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알 수 없는 끌림에 따라 복도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백호도 그 옆을 지키며 움직였다. 복도 끝에는 낡은 철문 하나가 있었다. 문 앞에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경찰이 힘을 합쳐 자물쇠를 부수자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있었다. 좁은 방 안에는 각종 신문기사, 사진, 메모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대부분은 실종자 관련 기사였고 일부는 수사 중단 보고서였다. 방 안 구석에는 낡은 캠코더와 녹화 장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감금이 아니야. 박현우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야. 민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벽에 붙어있는 사진들 중 하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자신과 소연, 하루의 모습이 있었다. 집에 이사온 첫날 찍힌 듯한 사진이었다. 우릴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민재가 속삭였다. 백호는 방 안을 킁킁거리며 둘러보더니 한쪽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한 듯 짖기 시작했다. 민재와 경찰들이 다가가자 백호는 오래된 나무판을 발로 긁어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경찰은 금고를 열었고 그 안에서는 다수의 USB, 오래된 다이어리, 그리고 또 다른 사진 꾸러미가 나왔다. 박현우는 USB를 건네받으며 말했다. 이 안에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겁니다. 민재는 숨을 삼켰다. 그는 더 알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김 씨, 가족분들은 즉시 보호시설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현우가 권했다. 최경수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민재는 소연과 눈을 맞췄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민재가 답했다. 하지만 백호는 절대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박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백호는 당신과 가족을 지켜낸 영웅이니까요. 이동 준비를 하는 동안 민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불안함, 백호의 본능적인 경계, 그리고 지하실 문 너머로 들렸던 그 미세한 신호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 최경수는 아직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분명 다시 돌아올 것이었다. 민재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린 준비돼 있어. 그렇지? 백호는 낮게 으르렁이며 답했다. 마치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밖에서는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하늘은 회색으로 물들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한옥의 기와를 흔들었다. 민재는 가족과 함께 경찰차에 올라탔다. 그들은 이제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멀어지는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민재는 속삭였다. 끝까지 싸운다. 경찰차는 도심 외곽에 마련된 임시보호소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어딘가 모르게 스산했다. 민재는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소연은 하루를 품에 꼭 안고 있었고 하루는 지친 얼굴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보호소에 도착한 후 민재 가족은 소박한 방 한 칸에 배정되었다. 바닥에는 따뜻한 온돌이 깔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안전하지만 결코 편안하지는 않은 공간이었다. 늦은 밤 박현우 형사가 노트북을 들고 방으로 찾아왔다. 김 씨, 조금 괜찮으시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도 곁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박현우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촬영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다. 몇몇 파일은 서진혁이 실종되기 직전에 찍은 영상이었고 몇몇은 집 안 곳곳을 몰래 촬영한 장면이었다. 여기 보세요. 박현우가 특정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누군가가 야간 카메라로 집안을 살금살금 돌아다니며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카메라는 거실, 주방, 아이방, 심지어 부부 침실까지 침입한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이건... 소연이 경악하며 입을 막았다. 네, 최경수가 직접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우가 말했다. 그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사냥꾼이었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현우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지하실에 또 다른 비밀 공간이 나왔다. 그곳에는 고문 흔적이 남아 있었고 벽에는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실종자들의 이름, 납치 시기, 사망 추정일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계획적이야. 오랫동안 준비하고 반복했어. 민재가 중얼거렸다. 맞습니다. 박현우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경수는 수년 동안 여러 사람을 이곳으로 끌고 와서 감금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생자가 될 뻔한 사람이 바로 서진혁 기자였죠. 민재는 서진혁의 초췌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그럼 이제 최경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아직 도주 중입니다. 하지만 그의 패턴을 분석해본 결과 그는 도망치기보다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민재가 의문을 품었다. 자신의 사냥터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씨 가족을 표적으로 삼았던 집착이 강합니다. 민재는 차가운 소름이 등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미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우가 덧붙였다. 당신 가족을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경찰이 직접 위장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신용을 할 겁니다. 최경수를 유인해 체포하려는 계획입니다. 위험한 작전이군요. 민재가 낮게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끝을 봐야 합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하루와 소연을 바라보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필요하면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민재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현우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날 밤 민재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소영과 하루가 평온하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백호 역시 방문 앞에 웅크리고 누워 작은 소리에도 귀를 곤두세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민재는 알았다.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최경수는 분명히 마지막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재는 그 사냥감이 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폭풍이 몰려오는 듯한 불안감이 보호소를 뒤덮고 있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거칠게 불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했다. 최경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이 밤,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다. 박현우는 보호소 주변에 경찰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조명 센서를 설치했고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김씨, 절대 방을 혼자 나오지 마세요. 박현우가 당부했다. 백호와 함께 가족을 지키세요.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바로 무전하세요. 알겠습니다.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밤 11시가 넘어가면서 보호소는 더욱 조용해졌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바람 소리만이 벽을 두드렸다. 하루는 소연 품에 안겨 곤히 잠들었고 백호는 방문 앞에 몸을 낮춘 채 경계하고 있었다. 민재는 손에 무전기를 쥔 채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다.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백호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귀를 바짝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뭔가 온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곧이어 창문 쪽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스쳤다. 민재는 숨을 죽이고 커튼 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건물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긴 모자와 검은 옷,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발걸음. 최경수였다. 민재는 즉시 무전기를 들어 박현우에게 신호를 보냈다. 최경수 보호소 주변 확인. 긴급 지원 요청. 몇 초 후 무전기에서 박현우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 도착한다. 절대 접촉하지 말고 방어태세 유지. 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최경수는 보호소 입구 쪽으로 다가가더니 손에 들고 있던 뭔가를 꺼냈다. 쇠지렛 대였다. 그는 문을 강제로 열려는 듯 휘둘렀다. 쾅! 문이 흔들렸다. 하루가 깜짝 놀라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다. 쉿, 괜찮아. 아빠가 있어. 소연이 속삭이며 하루를 달랬다. 민재는 백호를 바라봤다. 백호는 이미 문 앞에서 잔뜩 긴장한 채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쾅! 쾅! 또 한 번 강한 충격이 문을 덮쳤다. 오래된 나무문이 버텨내고 있었지만 시간 문제였다. 민재는 재빨리 침착하게 행동했다. 하루와 소연을 방 안쪽에 숨기고 자신은 문 앞에 섰다. 손에는 경찰이 건네준 비상용 전기 충격기와 작은 방어용 칼이 들려 있었다. 백호야, 준비됐지? 백호는 낮게 짖으며 대답했다. 순간 문이 반쯤 부서지며 벌어졌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최경수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그는 마치 짐승처럼 미친 눈빛으로 안을 노려보고 있었다. 나왔구나.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민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긴 내가 들어올 곳이 아니다. 최경수는 짧게 웃더니 쇠지렛대를 들어 민재에게 달려들었다. 순간 백호가 번개처럼 튀어올랐다. 백호는 정확히 최경수의 팔에 물어붙었다. 비명소리가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민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전기 충격기를 작동시켜 최경수의 몸에 밀착시켰다. 지지직. 최경수는 몸을 부르르 떨며 바닥에 쓰러졌다. 백호는 계속 최경수의 움직임을 감시했고 민재는 무릎을 꿇어 그의 손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곧이어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다. 박현우가 무장한 경찰들과 함께 뛰어들어왔다. 김민재 씨, 잘했어요. 경찰들은 순식간에 최경수를 체포해 수갑을 채웠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민재를 노려보았다. 넌 끝나지 않았어. 최경수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
내 악몽은 여기서 끝이다. 최경수는 경찰들에게 끌려나갔고 보호소 안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민재는 백호를 끌어안았다. 정말 잘했어, 백호야. 백호는 혀를 내밀고 조용히 민재의 손등을 핥았다. 소영과 하루도 조심스레 다가왔다. 하루는 백호를 껴안으며 울먹였다. 고마워, 백호야. 그들은 함께 포옹했다. 긴긴 밤, 가족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민재는 깨달았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싸우는 것임을. 최경수가 체포된 후 보호소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민재 가족의 마음속에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파도가 남아있었다. 경찰차가 떠나고 모든 수사가 일단락된 지금 민재는 오히려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소연은 하루를 꼭 껴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루는 백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강아지의 털을 쓰다듬었다. 아직도 조금은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큰 외상은 없어 보였다. 민재는 조용히 박현우 형사에게 다가갔다. 형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씨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백호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민재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백호는 상처 입은 앞다리를 절뚝거리며 민재에게 다가왔다. 그 모습에 민재의 가슴이 저릿했다. 백호야, 정말 고생했어. 민재는 무릎을 꿇고 백호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백호는 천천히 꼬리를 흔들며 민재의 얼굴을 핥았다. 박현우는 곧이어 말했다. 최경수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살인, 감금, 불법 감시 등 여러 죄목으로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겁니다. 민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가족분들은 원하시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신분과 집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더 이상 쫓길 일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제 정말 자유입니다. 그 말에 민재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다. 며칠 후 민재 가족은 강원도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추억도 많았고 무서운 기억도 많았지만 이곳은 이제 그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짐을 챙기는 동안 민재는 집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빈 벽, 먼지 쌓인 마루,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백호의 발톱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이별을 알리고 있었다. 소연이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았다. 잘 가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백호는 현관 앞에 앉아 마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듯 마당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가방에서 작은 풍경 하나를 꺼냈다. 소박한 대나무로 만든 풍경이었다. 그는 그것을 대문 옆에 조심스럽게 걸었다. 다시는 이런 어둠이 이 집을 덮치지 않길. 민재는 속으로 기도했다. 풍경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새로운 마을로 가는 길은 길고 조용했다. 차 안에는 특별한 대화 없이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하루는 백호를 베개 삼아 잠들었고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민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가족, 사랑, 믿음, 그리고 끝까지 함께 싸워줄 존재, 백호. 새로운 마을, 전라북도 전주.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단층 집을 얻었다. 깨끗한 들판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멀리 산 능선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었다. 이웃들은 따뜻했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정겹게 다가왔다. 민재는 집 앞마당에 울타리를 만들었고 백호를 위한 작은 쉼터도 지었다. 하루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소연은 동네 복지관에서 미술 강사로 일하기로 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 민재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현관에 앉아 있었다. 햇살 아래에서 뛰노는 하루와 백호를 바라보며 그는 미소 지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거야.
민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날 오후 마을 잔디밭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다. 민재 가족은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참석했다.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나눴다. 모두가 따뜻했다. 다정했다. 하루는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고 백호는 아이들 틈에서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다. 소연이 민재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민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미 행복해지고 있어.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들판을 물들였다. 민재는 백호를 불렀다. 백호야, 고마워. 백호는 힘차게 달려와 민재 옆에 앉았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한번 길게 짖었다. 마치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처럼. 전주의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다. 하루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소연은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 민재는 작은 지역 건설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백호는 넓은 마당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여전히 가족을 지키는 충직한 친구였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가끔 민재는 밤에 잠에서 깼다. 땀에 젖은 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악몽에서 깨어나곤 했다. 꿈속에서는 항상 어두운 복도, 무너진 벽, 그리고 지하실문 너머로 뻗어오는 차가운 손길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며 현실을 되새겼다. 여긴 안전해. 다 끝났어.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소연 역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낮에는 환하게 웃었지만 밤이 되면 베개를 꼭 껴안고 한참을 깨어 있었다. 하루는 때때로 부모님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아빠는 왜 요즘 자주 슬퍼해요? 소연은 아이를 끌어안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야, 하루야. 그냥 조금 힘든 꿈을 꿨어서 그래. 하지만 널 보면 다 괜찮아진단다. 민재는 그런 소연과 하루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는 진정으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하루 저녁, 민재는 가족을 모아 거실에 앉혔다. 우리 오늘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소연은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봤고 하루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가끔 무서운 꿈을 꿔. 그때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 민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빠는 깨달았어. 그 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둘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살아남았고 앞으로는 행복할 거야.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재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나도 이제는 웃고 싶어. 하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나도 엄마, 아빠랑 백호랑 매일매일 행복하고 싶어. 민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재는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강원도 집에서 가져온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풍경, 낡은 열쇠, 오래된 사진 몇 장. 민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풍경을 꺼냈다. 이건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 걸었던 거야. 그는 풍경을 마당 한켠 어린 은행나무 가지에 걸었다. 바람이 불자 맑고 고요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맑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과거는 여기 남기고 가자. 그 순간 백호가 조용히 다가와 민재 옆에 앉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민재는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고맙다, 백호야. 너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을 거야. 백호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며칠 후 민재 가족은 마을 축제에 초대받았다. 모두가 환영해 주었고 아이들은 하루와 금세 친구가 되었다. 소연은 복지관에서 만든 아이들 그림 전시회를 열었고 마을 사람들은 소연의 따뜻한 마음을 칭찬했다. 민재는 마을회관 공사를 도우며 동네 어르신들과 친분을 쌓았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은 새로운 삶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민재는 하루와 백호를 데리고 근처 작은 산에 올랐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넓게 펼쳐진 농과 집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하루가 신나게 외쳤다. 아빠, 우리 집 보인다. 민재는 웃으며 하루를 들어올렸다. 그래, 우리 집이다.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민재, 소연, 하루, 그리고 백호. 그 사진 속에서 모두가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민재는 그 사진을 액자에 담아 집거실에 걸었다. 그 사진은 민재 가족이 지나온 아픔을 기억하게 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다. 밤이면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와 함께 백호가 낮게 숨을 쉬며 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민재는 알았다. 비록 마음속 어딘가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남아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 그림자조차 그들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함께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봄이 오고 들판에는 새싹이 피어났다. 민재 가족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무거운 짐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현우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민재 씨, 최경수의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재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후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그는 소연과 긴 대화를 나눴다. 내가 법정에 서는 건 단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저지른 일들을 세상에 명확히 알리기 위해서야. 소연은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 당신을 믿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을 새겼다. 일주일 후 전주의 지방법원. 법정은 조용하면서도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경수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그러나 여전히 기묘하게 비뚤어진 미소를 지은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민재는 증인석에 앉았다.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김민재 씨, 최경수와 관련해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민재는 또렷하게 대답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이사한 집에서 서진혁 기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최경수가 오랫동안 범죄를 저질러온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가족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민재는 최경수가 보호소에 침입해 가족을 해치려 했던 밤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 순간의 공포, 백호와 함께 최경수를 막아냈던 기억,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긴박했던 시간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청중석에서는 가끔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민재의 진술은 흔들림이 없었다. 재판 내내 최경수는 민재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민재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이었다. 마지막 진술을 마치고 민재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소영과 하루, 그리고 백호가 조용히 그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심리가 끝난 후 판사는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최경수에게 살인 미수, 감금, 불법 감시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피고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되어야 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 안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최경수는 고개를 떨군 채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나갔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저 쓸쓸하고 초라했다. 민재 가족은 법정 밖으로 나왔다. 박현우 형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찾게 됐어요. 민재는 웃으며 악수를 받아들였다. 저도 제 가족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조용한 축하를 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식탁 위에 흐르는 따뜻한 공기와 웃음소리는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다. 하루는 백호에게 작은 리본을 달아주며 말했다. 백호야, 넌 진짜 영웅이야. 백호는 자랑스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소연은 식탁 위에 작은 촛불을 올렸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새로운 생일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래, 다시 태어난 거야. 가족 모두가 함께 촛불을 불었다. 촛불이 꺼지는 순간 민재는 알았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었다. 어떤 어둠도 이 따뜻함을 이길 수는 없었다. 따스한 봄바람이 마을을 감싸 안았다. 논밭에는 연초록빛 새싹이 고개를 들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힘차게 뛰어놀았다. 민재는 현관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 평온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호는 민재 발치에 누워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정말 끝났구나. 민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얼마 전까지도 매일같이 조마조마했던 나날들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다. 최경수가 사라진 지금 세상은 다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곳이 되어 있었다. 소연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루는 백호와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짜 평범한 일상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다. 그날 오후 민재 가족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작은 나무를 심기로 했다. 마을 공터 한편에 마련된 자리에는 여러 가족이 모여 있었다. 하루는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아빠, 나무가 크면 우리 집까지 그늘을 만들까? 그럼, 하루야. 나무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아. 시간이 지나면 우리보다 더 커질 거야. 민재는 웃으며 하루를 도와 땅을 파고 묘목을 심었다. 소연은 작은 푯말을 준비해왔다. 거기에는 희망의 나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재는 그 푯말을 나무 옆에 꽂았다. 이 나무처럼 우리도 뿌리를 내리고 다시 자라나는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가족은 집 앞마당에 모닥불을 피웠다. 나무 장작이 타오르며 따뜻한 빛을 내뿜었다. 하루는 손에 작은 종이배를 쥐고 있었다. 이건 우리 가족 소원이에요. 하루는 조심스럽게 종이배를 불꽃 가까이에 가져갔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종이배가 불꽃 속에서 천천히 타올랐다. 소연은 촉촉해진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재도 조용히 기도했다. 이 순간이, 이 평온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모닥불이 잦아들 무렵 민재는 풍경을 꺼냈다. 강원도에서 가져와 전주의 집 앞마당 은행나무에 걸어두었던 그 풍경. 이제 새 자리를 찾아주자. 민재는 가족과 함께 집 뒤편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거기에는 새로 심은 나무들이 어두운 하늘 아래 고요히 서 있었다. 민재는 은행나무 가지에 풍경을 달았다. 바람이 불어오자 맑은 소리가 퍼졌다. 소연은 민재의 옆에 서서 미소 지었다. 들려. 새로 시작하는 우리 소리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어둠이 아니라 빛이 가득한 하늘이었다. 백호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충직하고 변함없이 따뜻한 눈빛으로 가족을 바라보며 민재는 무릎을 꿇고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우리 가족을 지킨 진짜 영웅이야. 백호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소연은 하루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정말 괜찮아. 하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가족은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어. 민재는 가족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 그들의 온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흔들었다. 맑고 투명한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다. 민재는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과거의 상처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더 이상 그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그리고 언젠가 심어놓은 나무가 하늘 높이 자라날 때 이날을, 이 다짐을, 이 따뜻한 밤을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